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법 왜곡죄에 이어 사심제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언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습니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사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 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있고 돈 많이 들 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오늘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리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재판소원법으로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을 분리해왔습니다. 즉 대법원 등 법원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이 아닌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르게 부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모두 최고 사법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확정 판결이라도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재판소원 심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아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헌재는 법원이 했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해석만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제도 시행을 대비해온 헌재는 표결 당일에도 실무 작업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 거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소원법의 통과로 재판의 단계가 3심에서 사실상 4심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기우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송 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소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 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약 2,500건 수준입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현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건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자료 분량이 많아 차후에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TK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까지 더해지며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수본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급히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다급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사법학의 3법 강행을 물타기하기 위한 무리수라면서 제1야당 표적수사라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당 몫의 방미통일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법 왜곡죄 등을 단독 처리한 걸 엮어 독재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독재를 말하느냐,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방미통일위원 추천안 부결을 놓고도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대구 경북 통합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응수한 상태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심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쌍방의 항소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데 항소심의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을 예정인데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고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관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습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과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된 만큼 특검은 항소심에서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된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실탄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력을 다할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이를 토대로 이뤄진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규정상 내란 재판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6월 안에는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경우 일정의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대 특검 종료 뒤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종합특별검사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습니다.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린 권 특검은 이튿날 3대 특검과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예방하며 첫 대외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을 합쳐 최장 170일 동안 앞선 3대 특검에서 끝맺지 못한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들여다봅니다. 정치 헌금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병기 의원이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주로 차남 관련 의혹을 캐물은 데 이어 이번엔 김 의원 본인과 부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이틀 연속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세 가지 의혹 다 조사 받으셨나요? 모든 의혹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틀째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쿠팡 오찬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첫 소환 조사에서 김 의원은 부정 편입과 취업 청탁 등 차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빗썸 측의 차남 취업을 청탁한 대가로 국회에서 경쟁사 문제를 지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김 의원에 대한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정황과 진술이 엇갈리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방대한 의혹에 대해 2달 넘게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해당 자산은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거래 매물로 전격 등록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전격 내놨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힌 당일에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임기 이후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도 않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이 이뤄졌고 시세 차익은 25억 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악의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는 1998년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자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산 게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라며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기보다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두 자릿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명심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문제와 맞물려 민주당도 당선을 넘보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 무죄를 확정짓자마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탈당자 25% 감산 불이익 없이 복당까지 확정돼 화려한 컴백을 알렸습니다. 5선을 시켜줬던 계양구를 저희 원래 살던 곳이니까 돌아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조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 부부와 인천 성탄절 예배에 동행하며 후계자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제가 보좌관이라는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 둘 다 뼛속까지 친명이지만 은인 대 복심, 중진 대 신인, 서로 다른 구호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서로의 양보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송영길이란 대지 위에 열매를 만들어달라는 김남준 전 대변인의 견제구에 대통령을 탄생시킨 선당 후사 스토리로 응수하며 저마다 당의 선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시장을 노리던 김교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박찬대 의원이 독주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박 의원의 지역구 연수갑이 비게 돼 교통정리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86세대의 맏형 송영길 전 대표 공천은 정청래대 김민석으로만 조명되던 차기 당권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대구 경북은 TK 행정통합 후폭풍이 이어지며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출마자들의 손익 계산에 따라 입장이 다른 건데 의원들은 겨우 통합 찬성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홧김 사퇴 선언과 법사위 계류 책임론 등 집안 싸움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당에서 이걸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서 안 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집토끼로 분류됐던 TK지만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의 좌충우돌 행보에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절치부심 대구를 두드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정말 나서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승부를 해온 것입니다. 이 틈을 포착한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비슷한 여론 추이에 대구 수성갑에서 60% 넘는 득표율로 금배지를 단 김 전 총리의 관록이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구 따로 경북 따로냐 통합선거냐에 따라 파급력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역구와 보스터바 TK 여야가 사수해야 할 필수 지역입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출혈을 최소화하자는 게 중론이지만 격화하는 공천 레이스에서 이 결심이 지켜질진 불투명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투자로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인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에 달해 전체 기금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년 연속 120조 원을 웃도는 투자 수익을 낸 국민연금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수익금이 2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무려 23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1년 만에 24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969조 원을 넘어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18.8%로 2024년보다 3.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였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로 유례 없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와 시장 친화적 정부 정책이 쌍끌이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도 19.7%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나 누적 수익률 역시 8%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 견주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게 됐지만 화려한 결실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하고 올해 2% 성장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성장이 쏠리고 주식도 상위 소득자들이 소유하면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2% 성장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 성장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1.8%로 지난해 1.3%보다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코스피도 5천선을 넘어 불과 한 달여 만에 6천선을 달성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의존한 경기 개선과 증시 화랑 속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 기술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IT 부문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소득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 주식의 상당 부분이 상위 소득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혜택을 받은 전 국민으로 고루 펼친, 물론 조금씩은 다 도움을 받겠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양극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6% 넘게 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4%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악화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구글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1대 5천 고정밀 지도에 대해 정부가 결국 조건을 달고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1대 5천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구글이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이 지도는 50m 간격의 지형을 1cm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밀 데이터로 이 같은 고정밀 지도가 해외 기업 손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국내 제휴 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시설 위치를 가리는 작업 등을 국내의 구글 제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는 조건입니다. 이 반출 범위도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했습니다. 20년 만에 정부가 전격 입장을 바꾼 건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몰아붙인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란 해석입니다. 구글과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즉각 정부 발표에 대해 기뻐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지도 반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만 맞으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두 정상의 결심만 서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전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을 오래 기다려온 백악관에서는 즉각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반색했습니다.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북미 회담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북미 회담이 추진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기간입니다. 문제는 꼭 한 달 남은 빠듯한 시간입니다. 한 달 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라인에서 회담 성사를 위한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김 위원장을 움직일 제안을 한다면 단번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일단 제외하고 김 위원장이 솔깃할 제안을 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리 빠듯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재 완화에다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개발한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든지 뭔가 또 귀띔을 해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북미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 이후 양측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일단 무력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이어갈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인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의견차가 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3차 핵협상을 마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양측 모두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에 진지한 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잠재적 합의 요소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어떻게 풀어낼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 측 전문가들이 다음 주 월요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기류에도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대가로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잔여량을 넘기고 주요 핵시설 3곳을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عضی از مسائل فنی رو به یک چارچوب و قالبی برسیم که بعد با درخواست‌های سیاسی دو طرف منطبق بش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군사력을 동원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fact that they're not willing to give us what we have to have. We'll see what happens. 3차 회담에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석했고 다음 주 열리는 4차 회담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IAEA가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여부와 비축량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을 받은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관 접근이 8개월째 차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란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짓고 핵시설 운영을 투명하게 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 이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이 내려지고 영국은 주 이란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는 등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예방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교전 뒤 휴전했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넉 달 만에 전쟁을 재개하면서 전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랜 국경 갈등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활동을 놓고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에 섬광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7일 파키스탄군이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습 영상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국경 53곳을 먼저 기습했다며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And we are achieving the desired results. And the Afghan Taliban regime has to make a choice. 앞서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반복적인 영토 침범에 대응해 6개 주에 걸친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교전을 주고받은 양국의 피해 규모도 엇갈립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무장 세력 200여 명이 사망했고 국경지대 73개 초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군 50여 명이 사망했고 탈레반 전사는 8명에 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2일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국경 일대를 공습해 18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은 반군 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이 아프간 국경지대에 숨어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엔 19세기 영국이 러시아와 완충을 위해 임의로 국경을 그은 이른바 듀랜드 라인이 오랜 갈등의 불씨입니다. History of grievance between Pakistan and Afghanistan that dates back historically,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of course, Afghanistan's refusal to accept the Durand Line.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파키스탄군은 탈레반 지도부를 겨냥해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이에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측에서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4개월 만에 전면전 위기에 놓이면서
100여 개 핵무기까지 보유한 파키스탄 주변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미국과 충돌 위기에 있는 이란까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최근 무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봄에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대체로 따뜻하고 건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상 가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계절의 시계는 이미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찾아온 온기는 봄철 내내 젠걸음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올봄 내내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봄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 여러 요인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나타나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켜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며 높은 기온 속에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온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 토양의 수분은 더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영남 해안과 전남 일부에 나타나는 기상가뭄이 3월에는 제주도로, 4월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이 기상가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봄철 같은 경우는 기압기 배치에 의해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며 5월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부터 산불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봄철에도 긴장을 늦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가세한다면 대형 산불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가뭄과 산불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용수 관리와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연휴에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차량에 무리가 갈 경우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편에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불꽃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피했습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난 불로 차량이 절반 가까이 타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차량 화재 사고. 전문가들은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 기간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차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이 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출발 전에는 엔진룸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지나 낙엽, 기름기가 쌓이면 작은 불꽃에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배선은 없는지, 엔진 오일이 새지는 않는지,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부족하진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도 차량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평소보다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너 정비라고 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그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던가 쌓여 있는 낙엽 또는 먼지 그런 것들을 항상 차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만약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안전한 곳에 차부터 세워야 합니다. 차량 밖으로 연기가 보인다면 보닛을 먼저 만져 온도를 체크한 뒤 이렇게 엔진룸 쪽에 소화기를 뿌려야 합니다. 다만 보닛이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거나 바깥으로 불꽃이 보일 정도면 진화보다는 대피가 우선입니다.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온도가 1000도씨 이상으로 오르고 차량 하부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경우 운전석으로 금방 불이 붙을 수 있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YTN은 지난해 말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물고기를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이 잡아 이른바 비밀 어창에 숨기는 문제를 연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2달이 흘렀지만 아직 비밀 어창 적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해 여름 중국 저장성 올령 지역의 해상 조선소 영상입니다.
정박한 배에 오르니 어창 바닥에 또 다른 출입구가 보입니다. 근처에는 벽으로 위장한 비밀 문도 있습니다. 출입구 너머에는 비밀 어창이 있는데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이 잡은 물고기를 숨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기름 탱크 일부를 개조해 기름 대신 물고기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결과 현지에서는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비밀 어창을 진짜 기름 탱크처럼 속이는 수법도 버젓이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업체까지 활동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어선을 개조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같은 꼼수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도 중국 측과 비밀 어창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중국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 보도 이후 두 차례 정부 합동 단속이 진행됐지만 아직 비밀 어창 적발 소식은 없는 상황.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최대 담보금을 지금의 5배 수준인 15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밀 어창 적발 시 부과할 별도 담보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밀 어창 적발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등 중국 측과도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 시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중국 현지에서는 새로운 은닉 수법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우리 어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수온 상승으로 급감하던 동해안 연어 회기량이 4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방류량을 늘려온 노력이 결실을 본 건데 단순히 방류하는 수준을 넘어 자연 산란장 조성과 육상 양식 등 자원관리 체계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하천과 연결된 수로에 새끼 손가락만한 어린 연어를 풀어줍니다. 연어야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지난 가을 돌아온 어미 연어에서 알을 받아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것들입니다. 양양 남대천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전국 하천에 방류되는 어린 연어는 5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방류된 연어는 2만 킬로미터 떨어진 북태평양 베링해를 거쳐 3, 4년 뒤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국내 연어 10마리 가운데 8마리가 돌아오는 강원 동해안에서 지난해 잡힌 연어는 4만 2천 마리. 전년보다 60% 넘게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4년 전부터 방류 규모를 꾸준히 늘려온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연어 회기량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미국도 지금 회기량이 계속 들쭉날쭉한데요. 이렇게 3년 전에 방류한 연어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방류 효과가 그만큼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해마다 안정적으로 치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양양 연어 자연 산란장입니다. 포획과 인공 부화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어린 연어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공단은 바다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육상 양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협약을 맺고 그물에 걸린 어린 연어를 돌려보내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연어 자원 증대와 산업화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저희 공단, 그리고 민간 기업, 투자가, 그리고 행정이 같이 한 팀, 원팀이 돼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 또 어업 소득을 높여가는 그런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 공급이 안정되면 어업 소득 증대는 물론 의약품과 화장품, 가공식품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농사에 쓰이는 비료 알갱이는 한 번 뿌려도 천천히 녹도록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농경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6개월이면 대부분 자연으로 분해되는 친환경 완효성 비료를 개발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왼쪽 사각 용기엔 비료 성분이 빠져나간 플라스틱 껍데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 반면 생분해성 수지를 넣은 오른쪽 용기는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식물 생육 속도에 맞춰 영양분이 서서히 녹아나오도록 겉면을 코팅한 이른바 완효성 비료입니다. 한 번만 뿌려도 효과가 오래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썩지 않는 플라스틱 코팅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농진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생분해되는 코팅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기존 폴리에틸렌 대신 옥수수나 감자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생분해성 수지를 활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비료는 이제 생분해성 수지인 폴리뷰틸렌 석시네이트나 이제 폴리젖산을 사용하여서 토양에서도 생분해되는 그러한 생분해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 비료는 땅속에서 6개월 만에 90% 이상 분해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했습니다. 비료 사용량은 일반 비료보다 47% 가까이 줄었고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도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양을 좀 덜 뿌렸어도 약 한 20-30% 덜 뿌렸어도 수확은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벼도 실하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농진청 우량비료 1호로 지정돼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분들께는 시비량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력이 줄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환경적인 부담도 적은 생분해성 비료입니다. 농진청은 내년까지 밭작물 전용 비료도 개발해 친환경 비료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프레지어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분홍색과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주력 품종 5종과 새로운 계통 10종을 선보이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노란색 위주에서 벗어나 꽃색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했고 농진청은 재배 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3.1절) 연휴 두 계절이 공존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춘천은 15도까지 올라서 3월 하순처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도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밤부터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2.2도, 대구는 영상 2.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도 16도, 대구 15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인 내일은 흐리지만 여전히 포근하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